저는 지은 28살이고 제 자신의 장례식을 막 치렀어요. 3일 뒤 남편은 그의 내연녀와 약혼했고 저는 그들의 축하 자리에 들어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축하해, 자기야, 라고 말했죠. 그 순간 그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저는 회사 회의에서 주로 원격으로 고객 일정을 관리했고 대시보드 화면에 붙어 있지 않을 때면 요리를 하거나 빨래를 개고 아들을 키웠어요. 민주는 야근 한다고 했지만 자정에 면도까지 하고 집에 들어왔죠. 처음에는 메시지들을 발견했어요. 수십 개가 가짜 연락처 이름 아래 저장되어 있었고 숨기려는 시도조차 없었어요. 단순한 플러팅이 아니라 아무도 안 본다고 믿을 때나 주고받는 그런 메시지들이었죠. 마치 그녀가 민준을 소유했고 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요. 한 번은 침착하게 그에게 대면했어요. 흑백으로 출력한 스크린샷을 그의 저녁 식사 옆에 놓고 그는 죄책감은커녕 눈을 굴리며 제가 과민 반응한다고 하고 마치 지루한 광고를 본 것처럼 방을 나가버렸죠. 그날 밤 그는 우리 침대에서 자지 않았고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던 듯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줬어요. 저는 문간에 서서 떨고 있었어요. 제가 결혼한 남자가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는 제가 먼저 말을 걸지 않으면 대화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엔 휴대폰에 잠금도 걸고 통화 기록도 지우기 시작했어요. 이유를 묻자 그는 제가 편집증에 걸렸다며 정상적인 아내들은 남편을 믿는다고 했죠. 저는 뭘 믿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밤 그가 복도에서 전화를 하며 계획과 3일 후 그리고 그때쯤이면 다 깨끗해질 거야 라고 속삭이는 걸 들었어요. 그때 뭔가가 오고 있다는 걸 알았죠. 3일 뒤 저는 아들과 함께 슈퍼마켓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중 트럭이 제 차선으로 끼어들어 차 앞부분을 스치고 우리는 도랑으로 미끄러졌어요.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고 멍이 든 채로 기어서 나왔다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기절했어요. 눈을 떴을 때는 외딴 병원이었고 간호사는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며 신분증도 없이 실려왔고 이미 누군가가 제 사망을 신고했다고 했어요. 민주는 제 얼굴에 멍도 가시기 전에 서류에 서명했죠. 민주는 부검 결과도 확인하지 않고 제 옷을 입은 시신을 한 번 보고 이 사람이에요 라고 했어요. 저는 2마을 떨어진 곳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아 있었는데도요. 그는 48시간 만에 제 장례식을 치렀고 제 가족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고 치과 기록도 찾지 않았고 병원이 불완전한 정보로 시신을 태그한 이유도 묻지 않았어요. 그저 빨리 끝내고 새 사람과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던 거죠. 그는 우리 아들의 선생님에게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고 장례식장 반마일도 안 되는 식당에서 다른 여자와 몰래 입을 맞추며 추모 카드를 나눠줬어요. 민주는 72시간 안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공동예금에서 돈을 빼고 집 열쇠를 바꿨으며 아들에게 엄마는 천국에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 라고 말한 뒤 그날 밤 다른 여자를 집에 들였어요. 실종 신고도 안 했고 저를 발견한 병원에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제 전화가 갑자기 끊긴 이유도 묻지 않았고 시신이 저보다 10cm나 크고 어릴 때부터 있던 흉터가 없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죠. 그는 엉뚱한 여자를 묻고 진짜 여자와 사진을 찍으며 제 가짜 장례식 3일 만에 약혼 파티에서 와인을 따랐어요. 그는 저를 단순히 대체한 게 아니라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마치 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다시 썼고 모두가 그의 우아한 극복을 박수 쳐주길 기대했죠. 그는 어머니에게 지은이 몇 달째 불행했다고 했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의 어머니와 건배했어요. 우리 아들은 여전히 제가 재워주길 기다리며 손님방에서 자고 있었죠. 그들은 금태 둘은 약혼 청첩장을 돌렸고
엉뚱한 여자의 유골은 제 이름이 적힌 단지에 담겨 있었어요. 민주는 청첩장을 돌리면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죠. 약혼식 당일 아침, 저는 의료진의 만류에도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타고 옛 동네로 갔어요. 그리고 민준이 첫 결혼기념일에 줬던 것과 똑같은 백합을 샀어요. 추억하려고가 아니라 내가 누구였는지 상기시키려고요. 딱 10시에 저는 문 앞에 섰고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꽃다발을 꽉 쥐고 저를 잊으려 했던 그 삶의 문을 열었어요. 노크하지도 자신을 알리지도 허락을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곧장 들어가 우리가 함께 쓰던 현관 매트를 밟고 배신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낯선 여자를 묻은 남자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숨도 쉬지 않았어요. 민준의 입이 벌어진 순간 저는 그에게 꽃을 건네며 축하해, 자기야, 라고 말했죠. 그 뒤에 찾아온 침묵은 그가 확인도 안 하고 채운 관보다 더 무거웠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얼굴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저는 절대 돌아오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진실은 불편한 게 아니라 위험했으니까요. 민주는 저를 따라오지도 약혼식을 멈추지도 살아있냐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저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서연은 어머니에게 속삭이며 저를 못 본 척했어요. 그의 아버지는 유령을 보는 듯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제 눈길을 피했어요. 마치 죽은 사람은 답을 요구할 자격이 없는 것처럼요. 저는 민준 어머니가 진주 목걸이를 움켜쥐고 뒷걸음질 치는 걸 봤어요. 마치 제가 그들의 완벽한 하루를 망치러 온 게 아니라 그들이 훔쳐간 삶을 되찾으러 온 게 아니라는 듯이요. 서연의 오빠는 웨이터에게 경비를 부르라고 했고 민준의 삼촌은 그를 한쪽으로 데려가 뭔가를 속삭였어요. 그 말에 민준의 손이 떨렸어요. 나는 그들 앞에 백합을 떨어뜨리고 지갑을 열어 내가 가져온 증거들을 천천히 꺼냈다. 혼인신고서, 아이의 출생기록, 신분증, 그리고 내 진짜 이름이 또렷하게 인쇄된 병원 퇴원 요약서. 내가 그가 묻은 여자 이름이 적힌 장례식 프로그램을 꺼내자 민준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다. 그건 내 이름이 아니었고 한 번도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침착하게 사고 날짜, 클리닉 비로의 이송, 신원착오, 그리고 모두가 내가 죽은 줄 알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시간순으로 설명했다. 그는 자기 변호도, 부정도, 내가 전혀 닮지 않은 다른 사람과 나를 혼동한 이유에 대한 해명도 하지 않았다. 민주는 이미 몇 달 전 서연에게 약속해둔 약혼식 전에 내가 사라져야 했기에 낯선 이의 사망 서류에 서명했다. 그는 친구들에게 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했고 우리의 결혼이 실수였으며 오랜 지루함 끝에 서연이 자신을 다시 살아있게 해줬다고 말했다. 그의 어머니는 손님들에게 내가 제대로 된 아내가 아니었고 옷차림도 형편없으며 파티도 열지 않고 그 집안의 우아함이나 야망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그들은 내가 매 끼니를 만들고 모든 얼룩을 지우고 집이 무너지지 않게 회사 A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며 대출의 절반을 갚아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슬픔이 아니라 편의를 위해 나를 묻었다. 그들이 더 좋아하는 사람을 들이기 위해 내가 사라지길 바랐다. 나는 그 파티에서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고 목소리도 높이지 않은 채 나왔지만 그 방의 모든 사람은 내가 누구고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내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장례식에 대해 물었다. 내 장례식에는 참석할 힘이 없었지만 거짓말이 어디까지 갔는지 알아야 했다. 동생은 민준이 시신을 보여주지 않았고 너무 훼손됐으니 화장이 더 빠르고 정리가 잘 된다고 하며 밀봉된 유골함을 건네주고 더 묻지 말라고 했다고 했다. 그는 내 부모에게 알리지도 내 동료들에게 알리지도 상도 치르지 않았다. 그저 조용한 예배만 치르고 이후 서연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슬픔을 연기했다.
그는 우리 아들에게 엄마가 부주의해서 죽었고 사고는 일어나는 것이며 사람은 슬픔에 매달리기보다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고 말했다. 우리 아들은 믿지 않았다. 그 주에 내 어머니에게 상자 속 사람이 내 냄새가 아니고 내 목소리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민주는 아들을 무시하고 일찍 재우고 가족 상담사에게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고만했다. 5살 아이는 진실을 아는데 아버지는 외면했다. 민주는 시신이 식기도 전에 모든 서류에서 내 이름을 지웠다. 은행 접근권, 건강 대리인, 보험 등 모든 것을 서연이나 자기 이름으로 바꿨다. 그는 자신이 책임 있는 남자라서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진짜 남자는 제가 식기도 전에 아내를 지우지 않는다. 그의 새 약혼녀는 사망 신고가 처리되기도 전에 우리 집에 들어와 내 물건을 정리하고 우리 아들의 방을 예전 기운이 싫다며 다시 칠했다. 민준의 어머니는 내 결혼 반지를 서연에게 주며 저번 건 아까웠다. 이제야 진짜 자격 있는 사람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축복이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 없이 변호사에게 연락해 긴급 상담을 잡고 공동 계좌를 동결시켰다. 그들은 내가 살아있는 걸 몰랐다. 민주는 내가 수년간 그의 아이를 안고 그의 빚을 갚으며 곁에 있어도 나를 진짜로 본 적이 없었다. 나는 병원 기록을 들고 구청에 가서 사망자 정정 신청을 했다. 담당자들은 장례식 전에 아무도 확인하지 않은 이유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나는 내 남편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내 재킷을 입었다는 이유로 낯선 여자를 묻고 정직해지는 것보다 쉬워서 서류에 서명한 그 남자에게. 나는 죽은 여자가 외국인 노동자였고 신분증이 만료되어 내 것을 빌려갔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녀는 배달을 가던 중 트럭에 치였다. 병원은 실수했고 시신은 화장됐고 기록은 지워졌고 모두가 나를 잊은 채 나는 남의 이름이 붙은 병상에 반쯤 의식이 없는 채 누워 있었다. 민주는 나를 찾지도 우연의 일치에 의문을 품지도 슬퍼하지도 않았다. 그는 내 실종을 황금 같은 기회로 여겼다. 그들은 나를 잃은 것이 아니라 나를 대체했다. 여자는 순종도에 따라 바꿀 수 있는 존재인 양, 나는 실종된 게 아니라 버려졌다. 약혼식 이후 나는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우리 아들이 머물던 어머니 집으로 갔다. 아들은 나를 보자 놀라지도 소리치지도 않고 그냥 내 품에 달려와 내가 상자 속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그가 묻힌 여자는 내 냄새도 내 품도 아니었고 시신이 잘못됐다고 말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는 아들에게 상상하지 말라며 슬픔이 사람을 헷갈리게 한다고 했고 자신은 내내 내 자리를 차지한 여자와 축하를 나눴다. 그들은 5살 아이에게 엄마를 잊고 부엌과 침실, 아버지 품에 들어온 여자와 사진을 찍으며 웃으라고 했다. 아무도 왜 내 아이가 밤마다 우는지, 왜 창밖에 흰옷 입은 여자를 그리는지 묻지 않았다. 민주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결혼을 준비했다. 나는 아들을 앉혀놓고 엄마가 여기 있고 살아있으며 그들이 빼앗으려 한 모든 걸 되찾으러 왔다고 말했다. 아들은 내가 그 말을 해주길 줄곧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남아있는 모든 서류를 모았다.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공동은행명세서, 그리고 민준이 내 임신한 배에 입을 맞추던 그가 나를 짐처럼 대하기 시작하기 전 유일하게 남은 사진 한 장. 나는 내가 존재했다는, 서연이 처음 립스틱을 사기 전 이 남자와 함께 삶을 살았다는, 그리고 우리 아들이 한때 내가 중요했던 집에서 태어났다는 모든 증거를 폴더에 담았다. 나는 잠을 자지 않고 복사본을 출력하고 날짜를 표시하고 모든 서류를 색깔별 탭이 달린 봉투에 정리했다. 아무도 내가 하려는 일을 의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들의 손을 잡고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그가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걸 지켜본 뒤
곧장 버스를 타고 민준과 내가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린 가족 집으로 갔다. 그는 자물쇠를 바꾸고 가구를 옮기고 내 얼굴이 담긴 모든 액자를 치워버렸으며 그 자리에 서연의 인스타그램 사진들과 실제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인쇄물을 걸어두었다. 집에서는 이미 다른 사람의 일상이 스며든 듯 낯선 냄새가 났고 나는 그가 단순히 나를 대체한 게 아니라 완전히 지워버렸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초인종을 2번 눌렀고 아무도 나오지 않자 우리 아들이 걷기 시작했을 때 내가 달아놓은 울타리의 걸쇠가 아직 있는 뒷마당으로 돌아갔다. 나는 울타리를 넘어 마당을 지나 거실 창문으로 들여다보았다. 서연이 내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내가 민준 생일 선물로 샀던 가운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문 쪽으로 달려가 유령이거나 범죄자라고 소리쳤지만 나는 꿈쩍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곧 민준이 수건을 들고 내려왔고 그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돌아올 권리가 없다며 불법 침입이라고 했고 내가 서류를 보여주자 문을 내 얼굴 앞에서 쾅 닫아버리고 경찰을 불렀다. 마치 내가 평화를 깨뜨린 사람인 것처럼. 경찰이 도착해 신분증을 요구했고 내가 병원 기록을 내밀자 경찰은 민준을 따로 불러내더니 합법적인 아내가 살아있으니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준은 자신이 내가 죽은 줄 알았다며 선의로 서류에 서명했다고 항변했다. 경찰은 왜 치아 기록을 확인하거나 실종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장했냐고 물었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나는 경찰에게 내 이름이 아직도 등기, 계좌, 집의 모든 주요 결정에 남아있다고 알렸다. 만약 그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했다. 경찰은 메모를 남기고 떠났고 민준은 다시 한번 문을 쾅 닫았지만 이번에는 잠그지 않았다. 나는 그가 동요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거짓말쟁이는 진실이 자기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건드릴 때만 당황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민준의 여동생을 찾아갔다. 그녀는 늘 중립적이었지만 내가 모든 이야기를 설명하자 얼굴빛이 변했고 사고 몇 주 전 서연의 어머니가 민준의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을 엿들었다고 고백했다. 그들은 더 빨리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계획하고 있었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 대화가 결코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일이 끝나면 아무도 되돌릴 수 없다. 장례식이 서류 없이 끝내는 가장 깔끔한 방법이라는 속삭임도 들었다고 했다. 민준의 어머니는 나를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부르며 민준을 끌어내리고 있다. 과거에 집착하는 대신 그를 성장시켜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약 내가 저항한다면 어떻게 될지 조용히 섬세한 실종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아는 친구 이야기도 나왔다. 민준의 여동생은 그게 잔인한 과장이라고 생각했지만 사고가 실제로 일어나자 생각이 바뀌었다. 나는 민준이 그 계획을 알고 있었는지 물었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가 계획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시작된 뒤에는 막지 않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민준은 서연을 만난 뒤 하룻밤새 변했고 옷차림도 달라졌으며 잠재력과 자격 있는 업그레이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마치 내가 시험작이고 서연이 최종 완성품인 것처럼. 그는 나를 과거라고 부르며 내가 아직 살아있고 그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도 내 앞에서 우리 결혼을 경험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마치 내가 단순한 임시방편에 불과한 사람인 것처럼 내 모든 삶이 해지되기를 기다리는 구식 계약서인 것처럼 행동했다. 나는 그 대화를 마치고 내 법적 권리뿐만 아니라 내 존엄, 내 목소리, 그리고 그들이 남의 죄로 묻으려 했던 진실까지 모두 되찾아야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준의 부모님 집에 정확히 오전 10시에 도착했다. 며칠 전 약혼식이 예정되어 있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 나는 모든 서류를 손에 들고 마치 그들이 절대 내가 꺼내지 않을 무기처럼 들고 있었다.
민준의 아버지가 문을 열고 말없이 비켜섰고 그의 아내는 서연의 핸드백을 들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 있었다. 나는 곧장 식당으로 들어가니 민준이 서연 옆에 앉아 있었고 서연은 그의 어머니에게 차를 따르며 내가 한때 서랍에 숨겨두었던 귀걸이를 하고 있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폴더를 식탁에 올려놓고 혼인증명서, 아들 출생증명서, 그리고 내가 신원 확인 없이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병원 기록을 꺼내 펼쳐놓았다. 민주는 서류를 흘끗 보고 내 얼굴을 올려다봤다가 다시 내려다보며 이 모든 게 단순한 오해, 행정착오, 무해한 혼동이었다고 가장하려 했다. 하지만 그 끝은 가짜 장례식과 계획된 약혼이었다. 나는 잘못된 이름이 적힌 사망진단서를 꺼내 병원 측의 실수를 동그라미로 표시했고 내가 그들의 영안실에 있던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비클리닉에 공증된 서류를 탁자 위에 내던졌다. 민준의 어머니는 내가 소란을 피운다고, 가족을 망신 주려고 한다고, 우리 가족의 사적인 슬픔을 알 필요 없는 하객들 앞에서 친밀한 문제를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왔어야 했다고 비난했다. 나는 그녀에게 슬픔 따위는 없었고 오직 서둘러 치른 화장, 파티 드레스, 그리고 새로운 약혼녀만 있었다고, 그리고 내가 죽은 척한 것은 친밀한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고 상기시켰다. 민주는 그녀를 변호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날씨가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고 자신이 대체하려 했던 여자가 영수증과 맥박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서연은 중간에 끼어들어 책임을 돌리려 했고 자기는 내가 죽은 줄 알았다고, 민준이 내가 몇 주째 없었다고 해서 이사 왔다고 말했다. 나는 아직 내 이름이 적힌 공증된 등기권리증과 내가 사망 선고된 며칠 뒤 민준이 인출해 서연 어머니의 계좌로 송금한 은행 거래 내역을 꺼내 보였다. 나는 그들에게 사기, 신원 오인, 절도 혐의로 경찰 신고를 원치 않으면 내 집에서 나가고 공동 계좌에서 인출한 모든 돈을 반환하며 내 아들의 단독 양육권에 동의하는 협의 이혼에 응하라고 말했다. 민주는 마침내 입을 열어 내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고 나는 그에게 내가 아니라 내 삶, 그들도 아니고 자기 보전을 위한 가짜 사과도 아닌 모든 거짓과 배신이 인쇄된 깨끗한 단절을 원한다고 말했다. 나는 내가 서명한 이혼 합의서를 탁자 위에 올려두고 금요일까지 서명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지역신문에 공개하고 신원관리소홀 및 아동위험 방치로 민사,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민준에게 말했다. 그의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방을 나갔고 그 침묵은 이제 이 일이 명예가 아니라 마침내 그들의 문을 두드린 결과에 관한 것임을 보여주었다. 10분 뒤 서연의 어머니가 도착해 죽은 아내가 왜 자기 딸에게 협박하듯 말하냐며 소리를 질렀고 나는 침착하게 법적 타임라인, 금융사기 내역, 그리고 공범의 침묵도 여전히 범죄라는 경고가 담긴 봉인된 봉투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잡아떼려 했지만 그 폴더에는 내 실종 기간 사용된 창고 임대 계약서가 들어있었고 그녀의 비서가 공동 계좌로 비용을 지불한 내역까지 명확히 담겨 있었다. 민준의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내가 이미 충분히 망신을 줬으니 그들이 이미 애독하고 치욕한 가족의 새 출발을 방해할 권리가 없다고 했다. 나는 신원 확인도 없이 남을 묻고 사흘 뒤 축하연을 연 게 애도가 아니라 전략임을 상기시켰다. 그녀는 모든 절차를 법대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나는 위조된 화장 서류를 밀어주며 사망자의 혈액형도 확인하지 않고 아들의 서명으로 최종 장례를 승인한 문서를 보여주었다.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용서를 구하지도 나나 아들의 이름이 적힌 양육권 신청서를 바라보지도 않았다. 아마 그도 이제 이게 협상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걸 알았던 것 같다. 집을 나설 때쯤 나는 모든 법적 권리, 금융 접근권, 그리고 그들이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척하며 썼던 모든 공간을 되찾았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내 집으로 들어가 서연의 세면도구를 욕실에서 치우고
내 것과 아들의 것이 아닌 모든 물건을 박스에 담아 현관에 반송이라고 써서 내놓았다. 다음 날 민주는 나타나지 않았고 은행에서 계좌가 동결됐다고 연락해도 항의하지 않았으며 내가 서명된 양육권 문서를 디지털로 보내도 답장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죄책감이 아니라 패배였고 그의 부재보다 더 큰 소리는 정의가 흑백으로 기록되는 소리뿐이었다. 사흘 뒤 이혼이 확정되고 등기부도 내 단독 명의로 바뀌었으며 내 아들의 삶에서 서연의 흔적은 원래 환상이었던 것처럼 완전히 지워졌다. 그들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를 대체하려 했지만 생존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복수라는 걸 잊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한 지 이틀 뒤 민준의 여동생이 내 실종 전 몇 주간 몰래 녹음한 파일을 보내왔다. 거기엔 민준의 어머니와 서연의 어머니가 약혼식 날짜 전에 장애물을 치워야 한다. 고 분명히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속삭이지도 머뭇거리지도 않고 나를 쓸모없는 짐, 일시적인 불편, 조용히 처리하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로 지칭했다. 서연의 어머니는 교통부에 빚진 그 부탁을 이용하자고 했고 민준의 어머니는 연말 전에 공간을 만들어야 결혼식 일정에 차질이 없다고 동의했다. 그 녹음은 내가 의심했던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었고 나는 그들이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내 실종의 설계자였음을 깨달았다. 나는 그 음성 파일을 변호사에게 보내 녹취록을 만들고 시간 기록과 공증을 받아 그들을 음모, 과실,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하는 대형 사건의 일부로 제출했다. 내 변호사는 다시는 그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어서 녹취록을 인쇄해 두 사람의 집에 사본을 전달했고 손글씨로 당신들은 잘못된 여자를 묻었어 라고 적었다. 민주는 다음 날 아침 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집 앞에 찾아왔을 때도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나는 아들과 손을 잡고 걸어가며 그가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게 내버려 두었다. 법원은 잘못된 사망 절차에서의 민준의 행동과 신원 확인 실패, 그리고 그 이후 우리 아들의 복지에 대한 무관심을 근거로 내게 전적인 신체적, 법적 양육권을 인정했다. 서연은 모든 SNS 계정을 비활성화하고 직장에도 나가지 않았으며 내가 그녀를 내 보험금과 관련된 재정적 불규칙성과 연관 짓는 서류를 제출한 후 그녀 어머니의 회사가 감사를 받으면서 신경쇠약에 걸렸다고 전해졌다. 그들은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포렌식 회계사는 디지털 서명을 서연의 IP 주소로 추적했고 로그인은 그녀가 이전 대출 신청에 사용했던 이메일과 연결되어 있었다. 내 변호사는 보험위원회, 경찰 사기전담반, 그리고 가정법원의 민준, 그의 어머니, 서연의 가족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하는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판사는 72시간 이내에 임시 명령을 내렸고 이제 내 집은 이들 중 누구도 방문, 연락, 혹은 우리 아이나 내 재산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었다. 민준의 어머니는 손자를 볼 권리가 있다며 판결에 항소하려 했지만 판사는 법정에서 녹취록을 낭독하며 사망 사기 공모자들에게는 면접 교섭을 요구할 도덕적 권한이 없다고 상기시켰다. 민주는 자신이 조종당하고 오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공동 양육권을 요청하는 편지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그의 무대응, 재정적 비행,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거짓말을 들은 아이에게 가한 트라우마를 근거로 이를 기각했다. 민준의 변호사는 장래가 아기가 아닌 슬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려 했지만 왜 치과 기록이나 지문 확인을 요청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오인 신원 확인에 연루된 병원은 사과문을 내고 합의금을 제안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돈으로 그들이 태만과 게으름으로 덮으려 했던 일을 되돌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 아들은 법원 지원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고 판사는 사회복지사가 이 사건으로 인한 행동 변화를 관찰해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민준의 이름은 모든 비상연락망, 학교 서류, 의료 동의서에서 삭제되었고 나는 공식적으로 유일한 보호자가 되었다.
이 변화는 복수라기보다 복원의 느낌에 가까웠다. 서연의 어머니는 무지와 후회를 담은 편지를 보내려 했지만 봉투는 법원 명령에 의해 연락 불가라는 도장이 찍힌 채 반송되었다. 이웃들은 민준이 짐을 렌터카에 싣고 한때 우리의 영원한 집이라던 집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가 남긴 것은 자신을 둘러싼 거짓말뿐이었다. 전 시댁 식구들은 조용히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고 사회적 모임에서 물러나고 서연의 약혼과 관련된 온라인 흔적도 모두 지워버렸다. 나는 공동 계좌를 완전히 정리하고 내 이름으로 새 계좌를 만들었으며 남은 전 재산을 아들 명의의 신탁에 넣어 미래를 대비했다. 그들이 명예를 회복하려 애쓸수록 더 많은 문서, 이메일, 송금 내역, 미제출 계약서들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그들의 행동은 법적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민주는 지역신문에 반성문을 싣고자 했으나 편집장은 사실 확인 과정에서 그의 진술과 이미 공개된 증거 사이의 수많은 불일치를 발견해 이를 거절했다. 그의 이야기는 늘 세부 사항을 잇는 데 의존했다. 시간, 날짜, 혈액형, 자신이 내 것이라 주장한 시신의 키, 서둘러 치른 장례식, 외면한 아이. 그는 내 손목의 흉터, 귀 뒤의 문신, 그리고 자신이 아이를 키우는 동안 비밀리에 연락했던 업그레이드라 자칭한 여자와의 통화,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키운 여자의 목소리도 잊었다. 반면 서연이 원했던 반지, 미리 잡아둔 신혼여행, 약혼식의 이불 정장 등은 기억하면서 확인도 없이 묻어버린 여자는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미소 짓는 법, 맞춤 초대장 주문하는 법, 허위 서류에 서명하는 법은 기억했지만 죽은 여자가 정말 자신의 아내인지 한 번 묻는 법은 몰랐다. 그들은 내가 조용히 있거나 사라지거나 너무 상처받아 맞서 싸울 수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들이 그건 엄마가 아니었어 라고 말하는 순간 침묵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었다. 그들은 내 부재 위에, 내 죽음 위에, 내 것이 아닌 제 위에 안락함과 미래를 쌓았다. 민주는 단순히 나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내가 쌓아온 모든 것, 내가 짊어진 모든 것, 가족을 위해 희생한 모든 것을 짓밟았다. 법원이 내게 전적인 양육권을 준 지 3주 후 나는 비클리닉의 전 간호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내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고 신원 오인 확정 전에 누군가 내 이름으로 진료 기록을 요청하러 왔다고 말했다. 그 여자는 내게 그날 온 여자가 선글라스를 쓰고 신분증 제시를 거부했으며 가족 문서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내 여동생이라고 주장하며 병원 측에 발견된 시신이 정말 지은 밀러인지 확인하라고 고집했다고 말했다. 나는 병원 행정실에 연락해 사고가 났던 주의 보안 영상을 요청했고 며칠간의 지연 끝에 그들은 화질이 나쁜 영상 몇 장을 제공했는데 그 영상에는 분명히 서연의 어머니가 응급실 입구로 들어가 47분 후 기록실을 나서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영상을 변호사에게 넘겼고 변호사는 이를 방해 및 무단 접근 혐의로 사건 파일에 추가하여 병원 직원과의 공모 가능성에 대한 주 차원의 수사로 격상시켰다. 내가 입원하던 밤 근무했던 병원 직원 명단을 요청하자 나는 즉시 한 명의 이름을 알아봤다. 현우. 예전에 민준의 사촌과 사귀었던 파트타임 보조원이었고 화장 이틀 뒤 자취를 감췄다는 소문이 있었다. 우리는 그를 다른 군에서 찾아냈고 이름을 약간 바꿔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법적 조사관들이 그를 대면하자 그는 내 신분증을 영안실 시신에게 옮겨달라는 대가로 현금을 받았다고 자백했다. 그는 내 신분증을 사망한 여성의 코트 주머니에 넣고 발가락 태그를 바꾼 뒤 입원 당일 오전 6시 전에 지은 밀러라는 이름이 시스템에 입력되도록 지시받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사망한 여성을 병원까지 데려온 남성 2명을 묘사하며 그들이 조깅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어떤 경찰 보고서나 구급 기록도 그 설명과 일치하지 않았고 관련 차량도 등록되거나 추적되지 않았다. 조사관들은 조작된 사고 또는 현장 조작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이미 시신이 화장되었고 제대로 된 부검도 이루어지지 않아 모든 결정적 증거가 영구히 사라졌다. 민주는 사고가 어디서 났는지 묻지 않았고 경찰에 후속 문의도 하지 않았으며 외 사진도 거리 CCTV도 응급구조대 연락도 없는지 단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가 몰라서가 아니라 전혀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원한 것은 시신, 이름, 그리고 서명, 이 세 가지였고 그것들을 얻자마자 그는 한때 보호를 약속했던 아내의 존재를 지우는 계획을 함께 세운 여자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현우는 기록 조작 및 허위 사망보고서 작성 혐의로 기소됐으나 플리바겐으로 인해 계획에 가담한 두 여자의 이름을 밝히는 대가로 사회봉사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서연의 어머니가 직접 돈을 건네며 신분증을 주었고 문서가 문제없이 처리되기만 바란다 는 말을 남겼다고 진술했으며 이 문구는 변호사의 추가 소장 핵심 문장이 되었다. 나는 사망 조작 공모, 시민 신분 방해, 조직적 기만에 의한 정신적 피해 등 새로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는 모두 민준과 서연 가족 간의 서명된 진술과 시각이 명확한 통신 기록으로 뒷받침됐다. 법원은 새로운 증거에 따라 민사사건 재개 심리를 잡았고 민준, 그의 어머니, 서연의 어머니 모두에 대해 선서하에 답변할 것을 명령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서연 측 변호사는 정신건강 문제와 언론 스트레스를 이유로 절차 연기를 시도했으나 판사는 대중의 불편함이 법적 책임 회피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기각했다. 민준이 심리에 출석했을 때 그는 변호사 조언을 이유로 직접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으나 판사는 민사법정에서는 위증시 처벌을 전제로 답변을 강제할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시신 오인 사실을 몰랐고 신분증이 조작된 줄도 몰랐으며 전문가들이 알아서 처리한 줄 알았다. 고 진술했는데 이 무관심한 태도에 방청석에서 눈에 띄는 반응이 일었다. 그는 서연이 계획을 말한 적 없다고 주장했으나 내 사망 선고 전 3일 동안 수십 통의 통화와 문자 기록이 있었고 그중 하나의 녹취록에는 거의 끝났어. 그냥 주는 대로 사인해 라는 내용이 있었다. 민준의 어머니는 증인석에서 울기 시작하며 아들의 뜻을 따랐을 뿐이고 남자로서의 판단을 믿었다. 며 아무런 의문도 갖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문장은 속기사가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내 속을 뒤집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앞으로 나아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라 고 격려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화장 강행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장례식장 허가서에는 그녀의 서명이 있었다. 서연의 어머니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스트레스로 입원 중이라 증언할 수 없다는 의료 소견서를 제출했으나 며칠 뒤 소셜미디어에는 시구역 부티크에서 쇼핑하는 모습이 올라왔다. 판사는 그녀에 대해 궐석 판결을 내리고 손해배상, 소송비, 그리고 나와 내 아들, 그리고 내 가족 누구에게도 다시는 연락할 수 없도록 영구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민준에게는 정신적 손해배상, 법적 보상, 그리고 내 명의로 등록했던 차량을 포함한 공동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 포기를 명령했다. 판사는 그의 행동을 계획적 방임과 시민 신분의 공모적 파괴라고 표현했으며 나는 그 말을 녹음해 내내 써왔던 일기의 첫 장에 인쇄해 붙였다. 나에게 이제 그만 잊으라. 앞으로 나아가라. 살아남은 것만으로 감사하라고 말했던 모든 사람들은 사실 살아남는다는 것이 매일같이 내가 존재함을 증명해야 하는 일이라는 걸, 나를 마주하는 것보다 묻어버리는 게 편하다고 결정한 이들 앞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은 나를 가족, 집, 기록에서 지우려 한 것뿐만 아니라 기억에서, 법에서, 그리고 내 자신의 이야기를 말할 권리에서까지 지우려 했다. 민준의 배신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내 모든 것을 준 여자의 잿더미 위에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려는 동기로 이루어진 조력 실종이었다. 그를 도운 사람들은 혼란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아내이자 어머니를 파일 번호와 다친 관으로 축소시키는 캠페인의 자원봉사자들이었다. 민사재판 판결 2주 후
나는 최종 사건 파일을 출력하고 마지막 진술서에 서명한 뒤 그것을 민준의 부모님 집에 직접 가져가 서명된 양육권 명령서 사본과 이제 끝입니다. 라는 간단한 쪽지와 함께 우편함에 넣었다. 민준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야 다시 나타났고 아들의 학교 앞 인도에 서서 마치 갑자기 양육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억해낸 아버지처럼 곰 인형과 간식이 담긴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학교는 즉시 나에게 연락했고 보안팀에 알렸으며 법원의 접촉 금지 명령을 위반해 승인이나 감독 없이 우리 아들에게 접근을 시도했다는 공식 보고서를 작성했다. 나는 몇 분 뒤 도착해 교장실에서 민준이 직원들과 언쟁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내 피니까 라는 이유로 아들에게 말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 피가 한 번도 자정에 열이 나는 아이를 데리러 온 적 없다는 사실은 무시했다. 보안 요원이 그를 교내에서 내보냈고 학교는 향후 접촉을 막기 위해 허가된 보호자만 학생을 데려갈 수 있도록 신분 확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날 밤 나는 참고하시길 이라는 제목의 민준의 이메일을 받았다. 그 안에는 친구가 아니더라도 공동 부모로서 관계를 다시 쌓을 기회를 구걸하는 장문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그는 위조 문서, 계획된 약혼, 지워진 정체성, 그리고 즉시 화장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외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묻어버린 시신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이 그를 떠나 번호를 차단하고 이사했으며 모든 것을 그 탓으로 돌렸다고 썼지만 그녀 역시 모든 거짓말, 실종, 그리고 내 몰래 비밀 계좌로 옮겨진 모든 돈에 가담했다. 그는 자신이 길을 잃었고 취약하며 강한 여성들에게 조종당했다. 고 주장했는데 그 말은 너무 비겁해서 나는 역겨움에 몸을 떨었다. 나는 그 편지를 출력해 변호사에게 건넸고 판결 정신을 계속 위반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기존 사건에 편철해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법원의 민준의 재접근 시도가 반성이 아니라 그의 파괴된 평판, 끊어진 동맹, 법적 노출로 인한 고립, 두려움, 절박에서 비롯된 것임을 진술했다. 그는 사과하러 온 것이 아니라 편의와 침묵을 선택해 스스로 포기한 삶에 다시 가까워지려 온 것이었다. 3일 후 법원은 접촉 금지 명령을 1년 연장하고 학교나 집 주변 무단 출입 시 즉시 체포가 가능한 조건으로 강화했다. 민준의 어머니는 마지막 시도로 파이와 사진첩을 들고 내 집에 찾아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손자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다. 고 말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고 인터폰으로 대답하지 않았으며 더 이상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은 이해를 구하는 내 목소리를 들려주는 만족감조차 주지 않았다. 대신 경찰에 신고했고 방문 사실을 알리며 기존의 접근 금지 명령을 상기시켰다. 경찰은 정식 서면 경고장을 발부하고 그녀를 감시 명단에 올렸다. 내 변호사는 그녀에 대해 추가로 괴롭힘 혐의로 민원을 제출했고 나는 앞으로 모든 연락을 법적 경로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만 하도록 요청했다. 나는 내 비공개 네트워크에 누구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법적 권한 외에 나나 내 아이에게 연락을 시도하면 모두 기록 및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공개 입장을 올렸다. 같은 주에 민준의 재정 기록이 다시 감사를 받았고 조사관들은 서연의 사업 계좌에서 매달 이체된 금액이 입금된 가명 계좌를 새로 발견했다. 이로 인해 민준은 세금 사기, 불법 해외 거래, 내 실종 전 수개월간의 허위 사업비 청구 등으로 재정 비위 사건의 재조사를 받게 되었다. 국세청은 내 협조를 요청했고 나는 클리닉비에서 돌아온 후 문서 복구 과정에서 찾은 모든 송장, 영수증, 은행 내역을 제출했다. 한 달 만에 민준의 자산은 다시 동결되었고 그가 동생 이름으로 숨기려던 고급 차량과 가짜 장례식 주간에 삭제한 이메일 주소로 연결된 암호화폐 지갑도 포함됐다. 법원은 전면 감사를 명령했고 민준은 최근 5년간의 모든 개인 및 사업 세금 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이로 인해 그의 지인들은 연루를 피하려고 관계를 끊기 시작했다. 서연은 공개적으로 침묵을 지켰지만
서명이나 사과 없이 앞으로 자신에 대한 진술을 피해달라는 내용의 타이핑된 편지를 특송 봉투에 담아 내게 보냈다. 나는 즉시 검사실로 전달했고 증인 회유 가능성으로 표시했으며 민준과의 관계 초기에 서연이 내 요리를 비웃으며 투명인간이라고 부른 음성 메시지 요약을 첨부했다. 당국은 그녀의 편지를 사건 기록에 추가했고 지방검사보는 이를 공모수사에서 유죄인식의 증거로 포함시켰다. 민주는 이제 4건이 활성화된 법적 조사에 직면해 있었다. 민사사기, 재정적 위법 행위, 신원 확인 방해 공모, 그리고 지속적인 위반으로 인한 친권 박탈에 관한 새로운 가정법원 심리였다. 나는 아들의 성을 바꿀 권리를 부여받았고 내 성으로 되돌리는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뒤 학교와 병원, 모든 기관에 더 이상 그가 어머니의 사망 서류에 서명한 남자와 연결된 신원을 갖지 않을 것임을 알렸다. 민준의 옛 친구들은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의 소셜 계정들은 폐쇄되었으며 그가 받는 유일한 메시지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합의를 시도하는 채권자와 변호인들로부터 오는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우리 아들, 우리 집, 우리 돈, 우리 이름에 접근할 수 없었고 한때 내 슬픔 속에 울려 퍼졌던 침묵은 이제 완전하게 집행된 정의의 소리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파괴한 삶에 스스로를 다시 써넣으려 했고 자신이 배신을 설계하고 매장을 승인하며 한 여자를 누구인지 묻지도 않고 지워버린 이야기에서 피해자인 척하려 했다. 나는 남편만 잃은 것이 아니라 내 결혼식에서 웃고 내 식탁에서 밥을 먹었으며 나중에는 내 부재가 안도감이라고 말한 이들이 주도한 치밀한 삭제를 살아남았다. 그들은 내가 문제, 짐, 수치, 더 이상 수리할 가치가 없는 고장 난 가전처럼 현대화하고 싶었던 남자의 구식 버전인 척했다. 그들은 살아있는 여성을 서류상의 오류로 만들었고 그 무덤 위에서 파티를 열었다. 최종 양육권 심리 2달 후 나는 사고 후유증과 숨어 지내며 잘못 신원 확인된 동안 악화된 스트레스성 신체 문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정기검진을 받으러 의사를 찾았다. 의사는 혹시 모를 합병증을 배제해야 한다며 전체 패널 검사를 지시했고 이전 기록에는 없던 호르몬 불균형을 발견하고 초음파를 예약했다. 사흘 뒤 나는 그녀의 진료실에서 검사 결과를 듣고 내가 임신 6주임을 조심스럽게 설명받았다. 이는 내가 동의한 적 없는 생물학에 둘러싸인 2번째 배신처럼 느껴졌다. 나는 민준 이후 누구와도 함께한 적이 없었고 조작된 사고 전도, 회복 중에도 이름과 권리를 되찾는 몇 달 동안도 그랬으니 임신 시점은 명확했다. 임신은 민준과의 법적 혼인 마지막 주와 일치했고 그는 이미 내 장례를 계획하며 다른 여자와 장례 절차를 조율하고 있을 때 나는 그의 둘째 아이를 알지 못한 채 품고 있었다. 나는 한 손에 검사 결과를, 다른 손에 산전 지침 인쇄물을 쥔 채 병원을 나섰고 내가 화가 난 건지, 두려운 건지, 그저 계속해서 내가 만들지 않은 결과를 견디느라 지친 건지 알 수 없었다. 이틀 밤을 천장을 바라보며 비용을 계산하고 감정적 대가를 저울질하며 이 순간까지 이어진 모든 선택을 되짚었다. 임신을 유지하는 것이 힘의 행위인지 또 다른 희생의 선고인지 고민했다. 나는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고 친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며 조언도 구하지 않았다. 후속 예약을 하고 모든 검사를 마쳤다. 만약 이 아이를 품기로 한다면 그것은 내 방식이어야 하고 누구의 그림자 아래서도 아니어야 했다. 민주는 몰랐고 의심하지도 않았으며 알 자격도 없었다. 복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는 이미 한 가족을 파괴했고 나는 또 다른 가족까지 오염시키게 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이 안고잉 인베스터게이션 관련으로 연락했을 때 나는 임신 사실을 그냥 지나가듯 언급했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출생증명서에서 민준의 이름을 제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했다. 법률팀은 주보호법에 따라 신원 기반 사기 및 배우자 위험 피해자가 충분한 위험 증거를 제시할 경우 아버지의 관여를 인정하지 않고 자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서를 준비했다. 판사는 일주일 내에 내 기존 양육권 승리, 민준의 사기 혐의,
그리고 이전 삭제 시도와 관련된 지속적 심리적 피해를 근거로 요청을 승인했다. 나는 의사에게 이니셜만으로 지정된 비공개 산전 기록을 진행해달라고 알렸고, 모든 의료 서신은 피해자 보호기관에서 제공하는 제3자 프라이버시 컨설턴트를 통해 전달되도록 조치했다. 내 아들은 아기가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았지만 자주 내 옆에 앉아 배에 손을 얹고 새 이름과 슬픔 없는 동생에 대해 조용히 속삭였다. 민준의 변호사는 내 변호인에게 한 번 이메일을 보내 남아있는 재산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회의를 요청했지만 우리는 그것이 더 이상 법적 접근 권한이 없는 사적인 소식을 다시 얻으려는 얄팍한 시도임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답변 없이 거절했고 문의를 법원 서기에게 전달했으며 임신에 대한 문의 시 기존 접근 금지 명령 하에 괴롭힘으로 간주된다는 공식 경고를 제출했다. 서연의 이름은 더 이상 법원 기록, 사업 기록, 은행 장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의 삭제는 조용하지만 의도적이었고 완전히 거짓된 삶이 자신을 삼키기 전에 그곳에서 걸어나온 여자의 것이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비공개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평소라면 받지 않았겠지만 의료 제공자로부터 후속 연락을 기대하고 있었기에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들려온 것은 힘없는 목소리였다. F9의 병원에 와줄 수 있냐고 묻는 산산이 부서지고 겨우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흐릿한 서연이었다. 그녀는 전날 밤 수면제 과다 복용을 했다고 털어놓으며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일도, 돈도, 동맹도 벌처럼 느껴지지 않는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전화를 끊지 말아달라고 애원했고 꼭 얼굴을 보고 싶다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마주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진술에도 서명하고 어떤 말도 하며 어떤 연루도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하루 종일 고민했다. 분노와 호기심 사이에서 저울질하다가 결국 그녀를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여자가 어떻게 다른 이의 실종에 가담하고도 자신의 몰락 끝에서 목소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병원에 갔다. 도착했을 때 그녀는 민준이 한때 내 집에 데려왔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더 말랐고 생기 없었으며 손도 대지 않은 꽃들과 아무도 서명하지 않은 보험 서류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는 별다른 유도 없이 모든 것을 자백했다. 장례식 날짜부터 신원 변경, 병원 방문, 위조 서류까지 모두 알고 있었고 내 시신이 싣고 있을 때 민준이 약혼 반지를 건네주던 순간까지 묘사했다. 그녀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여자의 존재를 밟고 운명이라 부르며 얻었다고 믿었던 자기 인생의 버전을 위해 울었다. 그녀는 내가 자신을 미워하는지 물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질문은 죄책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지 결과를 마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내가 임신했는지 물었고 비클리닉에서 누군가에게 소문을 들었다며 우리가 서로에게 돌려가며 전염병처럼 전한 아픔을 절대 아이가 짊어지지 않길 바란다 고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확인하지도 않았다. 그저 일어나 방을 나와 간호사에게 그녀의 자백이 녹음된 플래시 드라이브를 건넸다. 민사 사기 사건에 제출될 마지막 증거였다. 병원 밖에서 나는 차 안에 앉아 배를 움켜쥐었다. 아파서가 아니라 이 아이가 배신의 상징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사라지지 않겠다는 의지로 찾아왔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이다. 병원을 떠난 지 나흘 뒤 나는 민준의 어머니로부터 발신 주소 없는 등기 편지를 받았다. 그 안에는 인쇄된 사과문, 모호한 후회의 표현, 그리고 내 법적 이름으로 발행된 수표가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두려움에서 행동했다. 아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랐다.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다. 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녀가 시신을 확인하지 않고 화장 동의서에 서명한 부분은 교묘히 빠져 있었다. 그녀는 내가 항상 좋은 엄마였다. 그런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 이 돈으로 새 출발하길 바란다. 고 썼다. 마치 5자릿수의 돈이 조작된 실종과 6달간 빼앗긴 존엄을 되돌릴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나는 그 수표를 변호사에게 넘겼고 변호사는 증거로 기록한 뒤 등기 우편으로 다시 경고장을 보내 앞으로 후회로 포장된 연락은 지속적 심리적 강압으로 간주할 것임을 통지했다. 그 다음 주 민준의 법률팀이 공개되지 않은 의료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조정회의를 요청해왔다. 더 이상 공개 채널로는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정보를 얻으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다. 우리는 즉시 거절했다. 의료 정보 보호와 접근 금지 명령을 근거로 내 의료 기록은 어떤 조건에서도 협상, 합의, 접근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메모를 보냈다. 며칠 뒤 이혼 소송 때 민준이 썼던 사설 탐정이 내 직장에 나타나 법적 서류를 전달하는 척했지만 경비에 의해 제지당하고 명확한 용무를 밝히지 않아 쫓겨났다. 나는 사건 보고서를 지역 경찰에 제출했고 이 만남을 내 괴롭힘 파일에 추가했다. 이 파일에는 이메일, 개인정보 수집 시도, 아들 학교 근처의 불법 감시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담당 경찰관은 그 사설 탐정이 이전에 민준의 의뢰로 내 행적을 기록했으며 새 사건 접수 없이 다시 나타난 것은 주법상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확인해 주었다. 민준은 또 한 번 선을 넘었다. 그는 나를 지우려 했을 뿐 아니라 법원이 그가 자발적으로 포기한 권리를 박탈한 후에도 나를 감시하려 했다. 나는 현재 거주지뿐 아니라 미래 주소까지,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내 보호하에 있는 모든 자녀, 태아 포함을 포괄하는 영구보호 명령을 신청했다. 판사는 48시간 내에 이를 승인했고 민준이 내가 치료받는 의료시설 500피트 이내에 접근할 수 없다는 확장 조항을 추가했다. 그가 내가 거기 있는지 몰라도 마찬가지였다. 그 무렵 검찰은 서연의 어머니가 전면 자백과 직접적인 금전 합의, 사업자 영구 박탈을 조건으로 유죄 협상을 받아들이자 그녀에 대한 공모 사건을 공식적으로 종결했다. 그녀의 자백에는 지은을 디딤돌이라 부른 것을 후회한다 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비록 법적 언어로 쓰였지만 그 말은 내가 수년 전 우정이라는 핑계로 저녁 식사 자리에 난입했던 그녀에게서 직접 들었던 바로 그 의도 그대로였다. 서연의 회사는 공개적인 비난 속에 해체되었고 그녀의 전 직원들 중 몇몇은 익명으로 나에게 연락해 자신들이 들은 이야기와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반복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들은 내가 얼마나 영구적으로 지워질 뻔했는지 전혀 몰랐다. 한 비서는 사고가 나기 사흘 전 날짜가 찍힌 메모를 스캔해서 보내왔는데 약혼 파티의 일정이 정리되어 있었고 장례식 후 계획이라는 체크리스트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미 예약된 의상 피팅과 케이터링 옵션에 대한 메모까지 있었다. 나는 그 메모를 법원에 제출하고 괴롭힘 사건에 첨부했으며 조작된 사망 후 계획된 축하라는 항목으로 분류했다. 판사는 이 문구를 민준의 남은 변호사 앞에서 소리내어 읽으며 잠시 멈췄다. 민준은 법원의 문의에 더 이상 답하지 않았고 예정된 증언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그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적 절차에 의미 있는 방식으로 협조를 거부했다. 며 사건에서 사임을 요청했다. 나는 민준이 줄을 떠나 계좌를 해지하고 알려진 전화번호도 모두 끊었다는 확인을 받았지만 법적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며 전공 명령에 따라 집행 가능했다. 그가 다시 취업을 시도할 경우 임금 압류도 가능했다. 모든 일이 끝났음에도 나는 안도감이 아니라 결연함만 느꼈다. 사람들이 내 지워짐을 계획하고 내 고통을 부정하며 부끄러움 없이 거짓말로 아이에게 접근하려 했던 모습을 지켜본 끝에야 생긴 결의였다. 어느 저녁 아기 출생 등록 서류를 정리하다가 내가 죽었다고 알려지기 몇 주 전에 쓴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만약 내가 또 아이를 갖게 된다면 지어주고 싶은 이름들이 희망과 부드러운 소망으로 가득 적혀 있었다. 나는 2번 동그라미 치고 밑줄까지 긋고 전쟁 후의 평화라 쓴 이름에서 멈췄다. 그 순간 내 아이는 민준의 이름도 유산도 친목도 물려받지 않고 어떤 거짓으로도 더럽힐 수 없는 이름을 갖게 하겠다고 결심했다.
그 주의 의사에게서 임신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며 합병증도 없고 아기의 심장 소리가 일정하고 강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몇 달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일정함이라는 단어가 그제서야 다시 이해되었다. 나는 다시 가족법원에 가서 양육권 서류를 수정하고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법적으로 내 단독 보호 아래 있음을 등록했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권리가 법원 제한 명령이 걸린 모든 외부인의 청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준의 이름은 모든 법적 계획, 후견인 지정, 상속 정책에서 완전히 삭제되었다. 그는 우리 일상에서뿐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일에서 공식적으로 무관한 존재가 되었다. 같은 주, 나는 뱃속의 아이에게 편지를 썼다. 봉인한 편지를 아들의 액자 옆에 두며 다시는 누구도 내 삶의 가치, 존재 이유, 내 목소리를 대신 결정하도록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다시는 내 이름으로 문서를 위조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도둑맞은 정체성의 죄로 약혼식을 열게 두지 않을 것이다. 잊혀지길 바란 여자의 침묵에 건배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출산 예정일 2주 전, 문 두드림과 함께 침묵이 찾아왔다. CCTV를 확인하니 또다시 민준의 어머니였다. 이번엔 작은 선물 가방과 자필 봉투를 코트에 붙이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열지도 인터폰으로 말하지도 않았지만 그녀가 계단에 앉아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며 앞뒤로 흔들리는 모습을 지켜봤다. 죄책감의 크기로 자신이 저지른 피해를 덮을 수 있길 바라는 듯했다. 그녀는 1시간 넘게 앉아 있다가 선물과 봉투를 내려놓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 떠났다. 나는 10분을 더 기다린 뒤 경찰에 연락해 보호 명령 위반을 신고했다. 경찰은 곧 도착해 물건을 수거해갔다. 봉투 속에는 떨리는 글씨로 딱 한 번만 아기를 만나게 해달라는 편지가 들어있었다. 마치 눈물만으로 내 아이를 볼 자격이 생긴다는 듯이 말이다. 선물 가방에는 뜨개질한 모자, 탄생석 팔찌, 그리고 포스트잇에 그도 한때는 좋은 사람이었다 는 메모와 함께 어린 시절 민준의 사진이 있었다. 부정으로 가득 찬 메시지에 나는 거의 웃음이 나올 뻔했다. 나는 경찰에게 공식적으로 신고 접수를 요청했고 증거보관소로 보내달라고 했다. 죄책감 뒤의 슬픔이 공모 참여나 정체성 말살 시도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주일 뒤 나는 보호된 가명으로 된 개인 병원에서 딸을 출산했다. 허가된 의료진과 지난 1년 동안 모든 법정 출석과 대면을 함께 견뎌준 한 친구만 곁에 있었다. 딸은 날카로운 울음과 단단한 소나기로 세상에 나왔고 나는 출생신고서에 내 이름만을 적었다. 아버지란 항목도 보조 후견인도 내 이름을 낯선 몸에 서명한 남자의 흔적도 없었다. 병원은 48시간 후 우리를 퇴원시켰고 우리는 새로운 보안 절차, 잠금 파일에 보관된 의료 기록, 아들 침대 옆에 놓인 작은 아기 침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아들은 스스로를 보호자라며 자랑스럽게 동생에게 인사했다. 한 달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 편지도, 전화도, 목격도 없었다. 그러다 어느 날 민준의 변호사가 정서적 회복을 근거로 친권 박탈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 서류를 전달받았다. 문서에는 민준이 치료를 시작했고 더 이상 외부인의 영향도 받지 않으며 감시 조건 하에 제한적 부모 접촉을 원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그 요구는 간청이라기보다 모욕처럼 공허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즉시 반소를 제기하며 감시 카메라 영상, 병원에서의 자백, 그리고 민준이 경계, 법적 결정, 혹은 자신이 신경 쓴다고 주장한 아이들의 복지를 지속적으로 무시해왔음을 보여주는 괴롭힘 보고서를 포함한 30개의 증거 자료를 첨부했다. 판사는 양측의 서류를 검토한 뒤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지속적인 위법 행위, 그리고 어떤 부모의 틀에도 적합하지 않은 조작의 반복적 패턴을 이유로 민준의 신청을 심리 없이 기각했다. 며칠 뒤 민준의 변호사는 사임했고
법원 서기는 새로운 중대한 증거가 없는 한 향후 어떠한 서류도 검토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 주었다. 사실상 그는 법적 조작을 통한 우리 3회의 추가 접근 시도에서 완전히 배제된 셈이었다. 나는 두 아이의 기록에 새로운 프라이버시 플래그를 추가하고 우리 주소를 보호 주거 프로그램에 등록했으며 아들을 보안이 갖춰진 사설학원에 익명 학생 명단으로 등록시켜 보호를 강화했다. 몇 주 만에 민준의 존재는 공공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그의 은행 계좌는 모두 해지되었으며 이름은 지역 사업자 등록에서 삭제되었고 주정부의 주소 변경 신고조차 없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듯 그는 또다시 도망쳤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쫓지도 찾지도 묻지도 않았다. 유령을 쫓는 일은 그림자 없는 미래를 만드는 데 쏟아야 할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야간 강좌에 등록했고 집에서 파트타임으로 다시 일하기 시작했으며 오로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새로운 금융 계좌를 개설했다. 이 계좌는 배상금과 한때 존재조차 잊고 있었던 고모의 소액 유산으로 충당했다. 이제 모든 서류, 법원 명령, 의료 기록에는 내 이름만이 남았고 모든 비상 연락처 양식에는 내 이름과 아들의 이름, 두 개의 이름만이 적혔다. 그는 내 두 번째 척추로 불릴 자격을 얻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딸의 첫 번째 생일을 컵케이크, 조용한 웃음, 그리고 사고 이후 오빠가 처음 말을 남겼던 그 노트에 내가 딸에게 쓴 편지로 축하했다. 나는 그녀가 침묵 속에 태어났지만 진실 속에서 자랐으며 다시는 그녀를 품었던 여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썼다. 진정한 부당함은 그들이 나를 묻었다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러면서 축하했다는 사실이었다. 딸이 태어난 이후 몇 달 동안 나는 남아있던 모든 법적 문제를 마무리했다. 마지막 보호 사건을 종결하고 모든 재산 소유권을 내 이름으로 이전했으며 두 아이를 위한 신탁을 설립했다. 이 신탁에는 민준이나 그의 가족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금, 후견, 유산 통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영구적 접촉 금지 조항이 포함됐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서 진술을 했는데 이는 내 가짜 장례식 전에 민준의 사업과 관련된 미제 금융 사기 사건을 새로 맡은 검사에게 제출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그가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나타나더라도 내 증언이 증거로 남을 수 있게 했다. 나는 모든 언론 인터뷰를 거절했고 책 출판 제안도 모두 거부했으며 모든 소셜미디어 기록을 삭제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사과 없이도 프라이버시를 누릴 권리를 마침내 얻었기 때문이다. 나는 법적 말소, 신분 도용, 배우자의 배신으로 삶이 무너진 여성 생존자 네트워크에 가입했고 암호화된 메시지로 상담을 제공하며 되돌아가거나 조작당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 탈출 계획을 조용히 돕기 시작했다. 아들은 공인 트라우마 상담사와 함께 치료를 계속했고 사라졌다가 더 강하고 더 날카롭고 속임수의 면역이 되어 돌아오는 영웅에 관한 단편 소설을 스스로 쓰기 시작했다. 우리 집에서는 설명이 필요 없는 은유였다. 나는 새로운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법적 기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억을 위해, 부드러움을 위해, 한때는 아드레날린으로 버텼지만 이제는 의지로 살아가는 나 자신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였다. 딸은 점점 더 강하고 더 크게 자라며 내가 그 나이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자신감으로 공간과 관심을 요구했다. 그녀가 침묵이 평화와 같지 않고 평화가 항복과 같지 않다고 내게 상기시켜줄 때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더 이상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편지도 오지 않았다. 변호사도 전화하지 않았다. 소음은 내가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먼저 무너질 것이라 생각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오래 버텼기 때문에 멈췄다. 나는 결코 그가 묻었던 여자만이 아니었다. 나는 서류, 증거, 그리고 아무도 지울 수 없는 계획으로 다시 일어선 사람이었다. 그들은 내 몸만 지우려 한 것이 아니었다. 내 유산까지 지우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한 줄 한 줄 다시 써내려갔다.